이놈 기먹은 거지가 감히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장정들의 발길질에 무영의 몸이 차가운 흙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충청도 홍주의 내로라 하는 찬석군. 최부자 댁마당은 화려한 기와와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로 북적였지만 그곳에서 쫓겨나는 무영에게 세상은 오직 고요한 어둠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무영에게 하인들의 욕설은 그저 입술에 기괴한 실룩임일 뿐이었고 허공을 가르는 몽둥이의 진동만이 그의 등판을 타고 내수를 울렸습니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손톱 밑으로 파고드는 흙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늦가을의 마른 땅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무영의 손바닥이 지면에 닿는 순간 그는 멈췄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심장 깊은 곳을 찌르는 거대한 짐승의 울음 같은 진동이었습니다. 땅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터진 입술에서 흘러나온 피를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당 구석의 화려한 뒷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 붉은 소나무 기둥이 세워진 저 아름다운 뒷간 아래에 무언가 끔찍한 것이 숨통을 막고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비단신을 신은 발로 무영의 손을 짓박으려 했습니다. 재수 없게 웬 거지가 들어와서 헛손질이냐. 당장 저놈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라. 최 대감의 목에 선핏대와 불그락한 얼굴은 그의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고통 속에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화려한 뒷간 위로 피어오르는 검은 아지랑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원한이었고 동시에 질식하기 직전에 땅이 내뱉는 마지막 토합질이었습니다. 무영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최 대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땅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 쇠 긁는 듯 어눌한 목소리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습니다. 땅이 토하고 있어. 최 대감은 소름이 돋는 것을 감추려 더욱 크게 호통쳤습니다. 여봐라. 저놈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내쫓아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무영을 짐짝처럼 끌고 나가는 동안에도 무영의 시선은 오직 그 뒷간의 밑바닥, 그 깊고 어두운 시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겉은 시각, 안방의 공기는 숨 막히는 약초 냄새와 뜨거운 온돌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단 이불 위에 누워있는 7세 아들 창수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쎄, 마치 구멍난 풀무처럼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아이의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가파르게 오르내렸고 목구멍에서는 달에 끓는 소리가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늙은 의원은 창수의 손목을 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기운의 통로가 꽉 막혀 숨이 들어가지 않으니 천하의 명이라도 막힌 숨구멍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상수가 허리를 활처럼 뒤로 젖히며 눈을 가디집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리는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처절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창수야, 안 된다. 창수야.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지했습니다. 창수의 가슴이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듯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바람 빠진 가죽 주머니처럼 힘없이 꺼져내렸습니다. 창수야, 창수야. 윤씨 부인의 절규가 문 밖의 최 대감에게까지 전달되었으나
아이의 입술은 이미 검푸른 죽음의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늙은 의원은 맥이 완전히 끊긴 손목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망의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운 순간 윤 씨 부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땅이 토하고 있어. 아까 대문 밖에서 들려왔던 그 기괴한 쇠소리. 귀머거리 거지의 광기 어린 외침이었습니다. 부인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최대감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대감, 그 사람, 아까 그 귀머거리를 당장 불러오세요. 그 사람이 땅이 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창수가 지금 숨을 못 쉬어 죽어가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최 대감은 펄쩍 뛰며 부인을 밀쳐내려 했지만 부인의 눈에 30살기 어린 절박함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인, 제정신이요? 저런 미친놈의 헛소리를 믿자니.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방 안에서 창수의 숨이 완전히 멎었다는 하녀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 대감은 사색이 된 얼굴로 대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야, 당장 가서 아까 그 놈을 잡아오너라. 내치지 말고 아주 정중히, 아니 무조건 살려서 모셔오란 말이다. 하인들은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어둠이 깔린 마을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흙바닥에 웅크린 채 여전히 손바닥을 땅에 대고 떨고 있는 무영을 발견했습니다. 무영의 손톱은 이미 깨져 피가 섞인 흙이 묻어 있었고 그의 눈은 귀머거리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재앙을 응시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다시 최부자댁 마당으로 끌려 들어온 무영의 눈앞에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수십 개의 횃불이 바람에 휘날리며 붉은 불꽃의 춤을 추고 있었고 사람들의 일그러진 입모양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무영의 옷자락을 붙잡고 무어라 애원하며 통곡했지만 무영의 감각은 오직 발바닥 아래에서 전해지는 땅의 진동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은 죽은 이가 관뚜껑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거대한 구렁이가 땅 밑에서 몸부림치는 진동 같기도 했습니다. 최 대감이 창수가 누워있는 사랑채 쪽으로 그를 끌고 가려 했으나 무영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아이의 방이 아닌 저 멀리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화려한 뒷간을 향해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땅의 진동은 더욱 거칠게 그의 다리를 타고 올라와 심장을 타격했습니다. 무용이 멈춰 선 곳은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화려하게 지어진 뒷간 앞이었습니다. 번듯한 기와를 올리고 값비싼 붉은 소나무로 기둥을 세웠으며 바닥에는 매끄러운 박석까지 깔아놓아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는 별채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의 코끝에는 지독한 악취가 기쳐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유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피가 굳어 비릿하게 풍기는 새 냄새와 젖은 흙이 썩어 들어가는 곰팡이네. 그리고 한겨울 강바람보다 더 차가운 살기가 뒤섞인 기이한 기운이었습니다. 최 대감이 씩씩거리며 무영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놈아,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는 게냐? 무영은 최 대감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뒷간 바닥의 변기통 아래를 뚫어지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래 쓰나 쇠북을 치는 듯 단호했습니다. 아, 아이가
숨을 못 쉽니다. 사람의 입을 막아놓고 숨을 쉬라 하니 죽을 수밖에요. 무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려한 뒷간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집안의 기운이 드나들어야 할 이 기구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 명당의 입에 오물을 붓고 무거운 돌을 얹어 짓눌러 놓았어. 그러니 땅이 채에서 토악질을 하는 것이요. 최 대감은 기가 차다는 그 터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양 최고의 목수를 불러 금강송으로 짓고 왕실에서나 쓰는 박석을 깔았다. 조선 팔도에 이보다 깨끗한 뒷간은 없어. 그러나 무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혔다고 똥이 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뒷간 기둥에 귀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오는 미세한 진동이 무영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손톱으로 널빤지를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원한의 울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안방 쪽에서 하녀의 다급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영은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최 대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마님, 도련님 숨이 아이의 명줄이 이제 마지막 가닥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최 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들리시오? 땅 밑에서 오는 소리가 이 화려한 뒷간 밑에 묻힌 것이 이제 막 아이의 목숨줄을 끊으려 하고 있어. 최 대감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무영을 노려보았으나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이 땅을 닦으며 묻었던 어떤 기억이 이 화려한 건물 아래에서 썩지 않은 채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 대감의 허리춤에서 시퍼런 검이 뽑혀 나왔습니다. 챙강, 날카로운 새 긁는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갈랐고 횃불의 불빛을 받은 칼날이 무영의 목젖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인들이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고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내 집 마당을 파헤치겠다고? 감히 이 천한 놈이 내 집안을 능멸하느냐. 최 대감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득였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서늘한 칼끝을 무심하게 응시하며 품 안에서 낡고 녹슨 홈이 하나를 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그 몸짓은 마치 죽음을 초탈한 수도자와도 같았으며 그의 무거운 침묵은 분노로 가득 찬 최 대감을 오히려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의 낮은 목소리가 최 대감의 귀청을 때렸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이 뒷간을 지키고 아들을 관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땅을 파서 아들을 살릴 것인지. 칼끝이 무영의 목 피부를 살짝 건드려 붉은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채문을 박차고 뛰쳐나온 유씨 부인이 버선발로 흙바닥을 내달려 최 대감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하라는 대로 해주십시오. 기둥이 아니라 집을 태워서라도 아들을 살려야지요. 의원도 포기한 마당에 똥간 하나가 될 수입니까? 부인의 절규는 처절했고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퉁퉁 부은 눈은 자식을 잃기 직전인 어미의 한 맺힌 몰골 그대로였습니다. 최 대감을 씩씩거리며 검을 쥔 손을 부르르 떨다 결국 챙강 소리와 함께 검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좋다, 파겠다.
허나 명심해라. 최 대감의 눈에 살벌한 경고가 서렸습니다. 땅을 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내 놈이 될 것이다. 무영은 아무런 대꾸 없이 옷매무새를 다듬고는 머슴들에게 손짓하여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곧 장정 4시 달라부터 곡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왕실에서나 쓴다는 귀한 박석이 쾅쾅 소리를 내며 깨져나갔고 파편이 튀어오를 때마다 최 대감의 얼굴은 마치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무영은 뒷간 기둥에 손바닥을 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귀는 들리지 않았으나 땅을 파고드는 곡괭이의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미세한 파동을 읽어내며 20년 전의 어둠이 잠든 지점을 향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구덩이는 어느새 어른 허리춤 깊이만큼 파여 들어갔습니다. 머슴들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덜어지고 거친 숨소리가 구덩이를 채웠으나 나오는 것은 그저 누런 황토뿐이었습니다. 일척 봤습니다요. 머슴 하나가 소리쳤으나 무영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다시 곡괭이질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최 대감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구경하던 하인들도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무영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낀 기운을 의심하지 않았으나 눈앞에 드러난 현실은 야속하게도 평범한 흙뿐이었기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깊이 삼척에 도달했을 때 머슴이 곡괭이를 던지며 허리를 폈습니다. 끝입니다요. 돌멩이 하나 안 나옵니다. 그 순간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며 최 대감이 허하고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천천히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와 텅 빈 흙바닥을 내려다보고는 고개를 돌려 무영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승리자의 여유가 아닌 잔인한 도살자의 그것이었습니다. 보아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최 대감은 바닥에 떨어진 검을 다시 집어들며 무영에게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감히 내 집을 능멸하고 부인을 희롱해. 내 놈을 저 구덩이에 생매장하여 거름으로 써주마. 죽어라. 내 놈의 피로 이 땅을 씻어내겠다. 최 대감의 고함과 함께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던 찰나 무영은 마치 날쌘 짐승처럼 몸을 비틀더니 구덩이 속으로 털썩 뛰어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기행에 최 대감의 칼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구경하던 하인들도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맨손으로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느껴진다. 이 지독한 비린내. 땅이 머금고 있는 억울한 숨결이 바로 여기다. 귀가 들리지 않은 무영에게는 땅의 진동이 곧 비명이었고 손끝에 닿는 차가운 냉기가 원한의 눈물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단단한 흙을 긁어내며 광기 어린 모습으로 더 깊은 심연을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무영이 미친 듯이 흙을 한 뼘 더 파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누런 황토색이던 흙빛이 점차 검붉게 변해가더니 이내 갓 잡은 짐승의 간처럼 시뻘건 흙덩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흙 색깔이 이상합니다요. 구덩이 위에서 내려다보던 머슴 하나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는 메마른
황토였으나 무영이 파헤친 곳에서는 물기를 머금은 붉은 진흙이 질척하게 묻어나왔고 그 흙에서는 쇠가 녹슨 듯한 비릿한 악취가 진동을 하며 올라왔습니다. 모영은 붉은 흙 한 줌을 코끝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들어 구덩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흙은 마치 핏물에 젖은 떡처럼 뭉쳐져 뚝뚝 털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명당의 흙이라 할 수 있어? 무영이 붉은 흙을 더 걷어내자 그 아래 드러난 단단한 흙벽에 기이한 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곡괭이나 삽으로 찍은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손톱을 가진 짐승이 혹은 땅속에 갇힌 누군가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긁어 놓은 듯한 5가닥의 길고 깊은 긁힘 자국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안방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무영은 그 끔찍한 손톱 자국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그 자국은 섬뜩하리만큼 차갑고도 깊었습니다. 3척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나 4척 아래에는 원한이 서려 있었어. 누군가 이 땅을 덮을 때 이 아래서 나가려 발버둥 친 흔적이 보이지 않소. 무영의 말에 최 대감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십수년 전 잊으려 했던 기억을 마주한 데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어야 할 장소. 그것도 똥간 아래 묻혀있던 저 붉은 흙과 손톱 자국은 과연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구덩이 속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어디선가 불어온 찬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쉬익하고 목을 베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영은 다시 호미를 쥐었습니다. 이제 땅의 비명은 단순한 진동을 넘어 그의 온몸을 뒤흔드는 거대한 통곡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직 진짜는 나오지 않았소. 무영의 호미가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7척 깊이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찌릿한 진동에 무영의 호미질이 딱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돌을 찍은 소리와는 달랐으며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깨어나는 듯한 기이한 울림이었습니다. 무영은 호미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진흙 사이로 검붉은 유약이 발라진 매끄럽고 둥근 물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헉, 저것은 늙은 집사 하나가 놀라 뒷걸음질 쳤고 최 대감의 얼굴은 거친 회벽처럼 하얗게 질려 입술조차 떨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흙을 완전히 걷어내자 성인 남자의 머리통만한 붉은 옹기 항아리가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이하게도 항아리의 주둥이는 누런 밀랍으로 겹겹이 봉인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쓴 부저 간장이 세월의 사가 문드러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무영은 소리를 듣지 못했으나 항아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냉기만은 뼈가 시리도록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억지로 가둬놓은 듯 항아리 주변에 흙은 검게 타 들어가 있었고 밀랍으로 막힌 주둥이 틈새에서는 아지랑이 같은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헛것을 본 듯 중얼거리며
뒷간 기둥을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내가 분명 육척 아래 묻고 그 위에 돌을 얹어 눌렀거늘 20년 전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렸던 그날의 비밀이 가장 화려한 뒷간 아래서 고스란히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된 항아리 안에서 달그락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 든 것이 밖으로 꺼내달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사랑채 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도련님께서 피를 토하십니다. 의원을 불러야. 항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숨이 넘어가던 아들의 명줄이 함께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영은 항아리를 들어 올리며 사색이 된 최대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으리, 이 항아리가 숨을 쉬지 못했다니 체한 것입니다. 기운에 입인 기구차를 오물로 막고 승구멍인 혀를 밀랍으로 막았으니 그 도끼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최 대감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것을 열지 마라. 열면 다 죽어. 그의 비명은 처절했으나 무영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무영은 서늘한 눈빛으로 항아리 주둥이를 막은 누런 밀랍을 거친 손톱으로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묵은 밀랍은 돌처럼 단단했으나 무영의 결연한 손길 아래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드르르, 더, 마치 마른 가죽을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그 틈새에서 피식하고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젓갈 냄새가 뒤섞인 악취가 마당을 가득 채우자 구경하던 머슴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영은 뿜어져 나오는 도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아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금화도 귀한 폐물도 아니었습니다. 바스라지는 작은 뼈 조각들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유골을 꺼내 마당 흙 위에 내려놓자 붉은 노을빛 아래 드러난 것은 채 자라지도 못한 태아의 하얀 뼈 조각들과 그 사이에 엉켜있는 녹슨 은비녀 하나였습니다. 이럴 수가. 최대감은 그 은비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20년 전 사랑했던 기생 월심에게 정표로 주었던 물건이 틀림없었습니다. 입술을 달달 떨며 흙바닥을 긁어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죄악의 늪에 빠진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모영이 유골을 감싸쥔 채 최대감을 향해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나으리, 이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차가운 항아리에 갇혀 숨구멍조차 없는 밀랍 속에 20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숨을 쉬지 못하니 산자의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같은 핏줄은 땅속과 땅 위에서 서로 감응하는 법인데 형제의 뼈를 오물 아래 묻어두고 어찌 살아있는 아들이 숨쉬기를 바라셨습니까? 최대감은 월심아 하고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처의 투기로 쫓겨나 억울하게 죽은 기생 월심과 그녀가 품었던 자신의 아이. 그 비극을 똥간하에 묻어 영원히 덮으려 했던 대가는 아들의 목숨이라는 가장 가혹한 형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영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를 옮겨야 합니다. 음습한 오물이 흐르는 이곳이 아니라 햇볕이 가장 먼저 닿고 바람이 머물다 가는 곳으로 보내주어야 산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최 대감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들에게 가장 깨끗한 명주천을 가져오라 호통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아의 작은 뼈들과 녹스는 비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습했습니다. 비단 옷자락이 흙더미에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최 대감은 아이의 유골을 품에 안고 무영의 뒤를 따랐습니다. 무영은 집 뒤편의 야트막한 언덕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아침 해가 뜰 때 가장 먼저 붉은 생기가 감도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으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풍수는 땅을 다스리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무영의 말에 최 대감은 흙푸성이가 된 도포사약을 여미지도 못한 채 언덕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작은 봉분을 만들며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미안하다. 내 욕심의 눈이 멀어 너를 지키지 못했고 내 무지에 귀가 막혀 너를 구정물 속에 방치했구나. 부디 용서해다오. 최 대감의 통곡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메아리 쳤고 뒤따라온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수결해졌습니다. 원안으로 벼려졌던 땅의 진동이 서서히 부드러운 박동으로 변해가는 것을 무영은 발바닥을 통해 느꼈습니다. 최 대감이 마지막 철을 올리는 순간 사납게 불던 밤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따스한 햇살이 봉분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 사랑채 쪽에서 하인 하나가 숨이 턱에 차도록 기어 올라오며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모두가 긴장하여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피를 멈추셨습니다. 열도 내리고 지금 막 물을 찾으셨습니다요. 그 소리에 최 대감은 다시 한번 다리에 힘이 풀려 땅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무영은 그제야 곧게 다물었던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땅 속의 원한이 풀리니 땅 위의 핏줄이 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와 산 자가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다는 동기 가문의 이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후, 최 대감 댁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흉물스럽던 화려한 뒷간은 흔적도 없이 헐려나갔고 그 자리에는 맑은 황토가 채워진 뒤 향긋한 국화꽃이 가득 심어졌습니다. 대문 앞을 가로막던 잡동사니와 묵은 진들도 모두 치워져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한결 시원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막내 아들 찬수는 언제 아팠냐는 듯 기운을 차려 마당을 뛰어다녔고 최 대감은 예전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얼굴로 무영을 안채로 모셨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아들도 살고 내 죽은 양심도 살았네. 내 전 재산의 절반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니 부디 받아주게. 최 대감이 내민 상자 안에는 묵직한 돈주머니와 눈부신 비단 보따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낡은 보찜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나누면 맑아지는 법입니다. 그 돈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나으리는 그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사십시오. 무영은 해진 집신을 고쳐 신고 대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나으리, 풍수란 별것이 아닙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고 더러운 것을 치우며 어두운 곳에 볕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땅의 이치이자 사람 사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최 대감은 멍하니 무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허리를 깊숙이 숙여 진심 어린 절을 올렸습니다. 내 평생 잊지 않겠네. 참으로 고맙네. 지관 양반. 무영은 대답 대신 지팡 이로 땅을 짚으며 터벅터벅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나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땅의 울림과 살갗을 스치는 바람의 결만으로도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나주 최대감대띠간 아래 묻혔던 20년. 묵은 항아리의 저주는 그렇게 이름 없는 귀먹은 지관의 손끝에서 따뜻한 햇볕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막힌 곳을 뚫어야 복이 들어온다는 대지의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무영의 낡은 삿갓 위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은 원한이 가신 땅 위에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과도 같았습니다.